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뜨거운 비대면 정치 컨설팅,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이번 한 주의 정치 뜨겁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설득이다, 정치는 논쟁이다. 혀 드리블의 1인자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엊그제 안 와가지고 오늘 모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다, 정치는 촉이다, 감이다. 촉이 살아있죠, 감이 살아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9345님께서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접종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감사합니다. 얘기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맞았는데요. 아팠다고 합니다. 따끔 아팠다고. 2초 아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하. 자, 김병민 의원님. 네. 국민의힘 분위기가 요즘 어떻습니까? 네, 언론 반응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인데요. 일주일 만에요? 일주일이 아니라 2주일 만에. 네, 2주일 만에. 2주 만에. 승리한 지 2주 만에. 네, 2주 동안 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그 4월 7일 보궐선거 승리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지만 그 뒤로 있게 되는 당권 경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 대통령 선거까지 최종적인 목적지라고 향해 달려가면서 잘못되는 일들이 또 한 번 정도는 노정이 돼야 이것들 다 수습하면서 새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신발끈 동여매고 잘하겠습니다. 홍준표 의원께서 부끄러운 부모도 내 부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탄핵의 강 건너야 된다 얘기합니다. 자, 도로 한국당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전직 사면론, 전직 대통령 사면론, 거기에 탄핵 얘기까지 지금 네. 어우러져서 네. 국민의힘 당 분위기가 좀 어수선합니다. 저는 사면론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 이렇게 봐요. 아, 그래요? 예. 사면론은 민주당에서 연초에 먼저 나오기도 했죠. 신년 벽두에 이낙연 전 대표가. 근데 그때는 내부 민주당 지지층의 역풍으로 이제 상당히 위기를 겪었죠. 그리고 이제 재보선의 참패 결과에 대한 책임 때문에 지금 이낙연 대권 후보로 본다면 지지율이 뭐 한때는 부동의 1위였었는데 지금 한 자릿수로 떨어진 상황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저는 이 국민의힘 상황은 조금 더 심각하게 봅니다. 사면론은 직접적으로 큰 요인이 아니지만 탄핵 문제 말이에요. 저는 다시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이끌던 바른미래당 시절로 돌아가서 이 바른정당으로 박차고 나갔는데 그때 쪼개진 이유를 다시 보자고요. 뭐냐면은 찬탄이냐 반탄이냐,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이냐 반대하는 입장이냐.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탄핵 가결할 때 그때 탄핵에 투표한 의원들이 꽤 있었죠. 많이 있었죠. 이들은 이제 어찌 보면 합리적 보수, 조금은 이제 중도 성향의 온건 보수로 분류되는 이제 정치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당을 쪼개서 나갔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 안철수 대표가 지금 이끌고 있는 국민의당의 전신과 또 합당을 하는 형태가 돼서 바른미래당까지 갔다가 안철수 이 개파는 빠지고 다시 합당을 하면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보면 합당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승민 전 의원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화두를 던져요. 1.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완전히 해체하고 우리는 재구성돼야 한다. 근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평했냐면 간판만 바꿔 달고 이 표면에 페인트 칠만 바꿨지 구조가 바뀌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탄핵의 강 못 걷는 것 같다. 그냥 두루뭉술이하게 이렇게 그냥 합당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 그때 제대로 기초공사를 다지지 못한 게 지금 터져 나오는데 문제는 대선 약 11개월 남았는데 지금 야권 상황은 복잡해요. 유력 대권 주자는 전혀 당 밖에 있고 정치권과는 아직은 아무 연이 없고 조직의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 있고 또 그 중간에는 국민의당 등이 여러 가지로 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수습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저는 이게 11개월 내에 다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인가? 복잡성이 너무 높은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네,
조금 암울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1월 달에 정치 시기를 좀 돌려서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비슷한 얘기를 국민의힘에 참 많은 사람들이 쏟아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불과 10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당인 후보도 없고 김종인 위원장이 끌고 가고 있는 국민의힘 비대위를 향해서 당내에 있는 중진들이 쓴소리를 쏟아내고 야 이래서 이거 선거라도 치르겠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맞아요. 바깥에는 안철수 대표가 또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받으면서 국민의힘 내에 있는 중진들 의원들 등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하지만 3자 구도로도 이길 수 있다. 아니다. 우리 당의 후보가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면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언제든지 얼마든지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다라고 했던 선거 결과 처음에는 누구도 믿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피력했지만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 결과가 어땠습니까?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 상상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이니까 굉장히 혼탁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시기다. 제일 중요한 건 이번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과정에 과연 당내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제가 이 탄핵 문제랑 사면 얘기하니까 꼭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홍준표 의원이 부끄러운 부모도 내 부모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탄핵 얘기를 끄집어내더군요. 예. 근데 2017년도에 진짜 그 탄핵이 이루어지던 그 순간 그때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더라. 탄핵 당하도 싸다. 이런 얘기를 했던 정치인의 모습이 180도 바뀝니다. 저는 정치인이 자기 목적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생기게 된다면 그런 모습들이 일반 유권자나 당원들에게 고스란히 내비쳐진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가장 가까이서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속으로 가슴에 대목이 박혀있는 정치인 한 명을 뽑으라면 저는 최서원? 아마도 누구요? 최서원? 정치인. 네.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런데 지난날 김종인 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 했을 때 당이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도 마찬가지로 김종인 위원장을 맹 비난했던 정치인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때 TK 지역의 곽상도 의원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김종인 위원장을 지지하고 지원하기 시작하죠. 어떤 방식으로 정당이 행동해야지 이 당이 살아나고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지은 죄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형량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방식을 당원들이 고민하게 된다면 차기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이런 결정들이 나타날 거고 지금 다소 혼란스럽지만 아주 곧 잘 수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영일 평론가. 네. 저기 홍준표로 난 불을 또 곽상도로 끄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아까 이 김병민 의원의 이 지금 해석은 매우 적확해요.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변수만 딱 보자고요. 예. 자,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에서 승리했던 4월 7일 이전과 4월 8일 이후에 국민의힘에 지금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게 김종인입니다. 그럼 누가 재보선을 이겼냐면 김종인의 지도력으로 이긴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전략과 추진. 당 내부에서도 흔들었고요. 재보선 얼마 안 남았을 때 끝까지 흔들렸죠. 네, 당 내외에 보수 진영의 원로들이 나서서 사퇴하시오 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안철수를 비토하느냐 하고 이제 비난도 하고. 근데 그때 자강론에 가장 정점이 있었던 인물이 김종인이에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우리 후보로 이길 수 있다. 이걸 왜 믿지 못하느냐. 그때는 사실은 여러 가지 뭐 그 스타일에 대한 호불호와 비난이 있지만 히딩크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혼자 그냥 리더십으로 밀어붙여서 오세훈 후보를 본선에 올려놨고 그리고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킨 주역이에요. 근데 4월 8일 아침 티타임 얘기도 있지만 이제 호련히 떠나버리고 당 밖으로 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아니 먹던 우물에 이렇게 침을 뱉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서로 불편하게 주고받을 정도로 국민의힘 안 된다. 국민의힘 안 된다. 정말 될지 안 될지 모르고 저는 김병민 위원의 내부에서의 자정 노력도 믿습니다만 문제는 주문을 걸고 있는 거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안 되는 쪽으로 지금 주문을 걸기 시작을 한 거예요. 되도록 만들었던 인물이 하루 사이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당내에서 지도부를 이제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럼 외부에서 모셔올까요? 내부에서 세울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다음 이건 지도부에 비대위가 대해서 아니니까 내부에서 네. 전당대회로 세울 거 아니에요. 네. 당내에서 모셔오면 그건 비대위원장이 또 되는 거고.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못 보던 인물이 있습니까? 혹시 뭐 초선의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를 이제 새로 시작한 분이니까 신인이라고 치고. 근데 그분의 패기는 좋은데 그럼 이 어쨌든 102석의 정당
또 복당까지 받으면 103석이 될 텐데 이 정당을 이끄는 정당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건 좀 이제 물음표를 달고 네. 그럼 우리가 아는 인물 중에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뀔까? 이 10개월 동안 약 10개월 동안 대선 드라이브를 걷는데 김종인 위원장처럼 계속 흔들어대고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비판하고 그래도 우리 자력 후보로 된다라고 뭐 윤석열 전 총장을 붙들어 오든지 당내로 아니면 결합을 하든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해서 그 이 대선을 승리로 이끌 만한 파괴적인 지도력을 가진 인물이 있을까? 라고 혹시 김병민 의원은 생각을 하시는지. 네, 일단은 김종인 위원장에 관련된 건 정리를 좀 네. 하면 이제 완전히 손절하고 끝났다라고 아마 평가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에 가 있는데 제주도에 가 있으면서도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공항에 내려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정권 교체를 염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정말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 고맙다. 그리고 다음번 대통령 선거까지 역할을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나가면 사람들이 너무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전언을 좀 듣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당의 당대표가 뽑히고 나면 그 당대표가 모든 것들을 대선까지 다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는 순간 대통령 후보가 당대표 이상의 모든 권한을 가져가게 되죠. 네. 제일 중요한 건 그 대통령 후보가 당내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 폭넓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누가 만드느냐의 역할이고 그 당대표와 함께 선거를 누가 진두지휘하느냐에 대한 고민인 건데 김종인 위원장이 밖에 나가 있지만 여러 가지 쓴소리를 계속 아끼지 않는 이유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순간 다시 한번 과거로 회귀하는 듯한 국민의힘의 모습이 국민들께 그대로 드러나게 됐을 경우 최악으로 갈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애정이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같이 손을 합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근데 저는 이제 평론이라는 게 말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홍준표 의원이 과거에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다라는 수년 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의 최근 발언이 이런 거예요. 윤 전 총장이 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겠나. 진흙탕에서 구르면 똑같아지는데 백조가 오리밭에 가면 오리밖에 더 되겠나.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10개월 동안 이 말은 살아있잖아요. 이 국민의힘을 오리밭이다, 진흙탕이다, 아사리판이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한 2, 3개월 후에 재결합을 해. 그래서 아니다. 여기는 진주가 나오는 정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니, 이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국민들은 뭐가 돼요? 근데 최영일 평론가님 네.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잘 안 속잖아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오기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또 오시면 또 다른 얘기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또 언론은 야 그런 과거는 없었어. 이렇게 하고 그런 거가 지나가는 없었던 거 게 아닐까요? 아니라 다 수였어. 네. 자, 이렇게 이 조직을 그렇죠. 규합하기 위한 아주 고단수였어. 네. 이렇게 해야 될까요? 4585님께서 윤석열을 비대위원장으로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네. 조성빈님께서는 파격적인데? 파격적이네. 네, 아주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네. 네, 사실은 이런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안 아이고 받으면 네. 당내 당원들 의원들 여러 명 감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제안들까지 있었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 네. 맞아요. 이 모든 일이 다 전당대회에서 비롯되는 것 아니냐. 네. 왜냐하면 당권에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이 당원들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구애를 하면서 민심과 멀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결국은 과거 회기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네. 우리 당대표 뽑아갖고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 몇 개월 지나면 대통령 후보 선출하거든요. 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순간 그 당대표는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예. 모든 권한을 가져가니까. 다음 주에 신임 원내대표 선출하니까 신임 원내대표 중심으로 빨리 적정 수준 관리형으로 지도부 세팅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도 선출되게 뛰어놀게 만들자. 그럼 그 자리에 윤석열 전 총장도 있고 바깥에 있는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다 와서 할 수 있게 만들면 미래를 향해서 선거를 가지 않겠냐 이런 주장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지금 현재 전당대회 시작도 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상상의 영역들을 바탕으로 잘 만들어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좀 서운합니다. 왜 황교안 전 대표는 얘기 안 하냐고요. 아하. 근데 왜 얘기 안 하세요? 여론조사 각종 지표에서 사실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정당입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면 어느 누구라도 함께 하려는 노력을 같이 하겠죠. 국민의힘은 그렇습니까? 네. 조성빈 님이 그동안 탄핵 부정하고 사면 요청 엄청 하고 싶었는데 보궐선거라 꼭 참은 거죠. 이기겠다는 일념으로 참은 거죠. 대단합니다. 그걸 참다니. 네, 뭐 일리가 있습니다. 이걸 참도록 한 게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의 네. 뚝심이었는데
그 뚝심이 없어지니까 흔들던 이제 이 중심축이 기둥뿌리가 나가버렸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전 안팎에서 이게 참 이게 방송에선 부적절한 비속어인데 그분들이 쓰셨던 얘기를 그대로 하면 장제원 의원하고도 설전을 벌이면서 네. 아무개 꼬붕이냐, 네가 아무개 꼬붕이냐,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데. 언어가 좀 네, 아니 그 뭐 과거의 언어고 이거 그러니까요. 잘못된 언어니까 이 저 표현도 바꿔야 되겠지만. 그렇죠. 언어가 좀 너무 담고 있는 거칠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이 감정을 자꾸 서로 건드리면 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인데 나중에 봉합이 이제 쉽지 않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너무 지금 생채기를 서로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아까 김병민 위원이 말씀하신 상상의 플레이그라운드 정말 그런 걸 좀 우리 국민들은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막 이제 페어플레이 보고 싶은 거잖아요. 이제는. 네. 그래서 네, 안 민주당이 보이니까. 아쉬운 게 약간 하나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2507님이 역시 혀의 드리블 자, 마법사구나. 그렇죠. 국민의힘 얘기 계속하면 그렇지. 네. 그렇죠. 약간 불리한 부분도 있겠죠. 2507님께서 이번 기회에 교도소 한번 비웁시다. 사면론 계속 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까지 덧붙이면서 이 네. 사면론에 대한 네. 논의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2828님은 국민의힘은 잠수함 진수식을 성대하게 했어요.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서서히 출발했는데 수면 아래로 가라앉네요. 안녕 얘기했고요. 8271님 아니 투머치 토커 두 분을 한 번에 모셨어요. 1시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족해요. 부족해요. 근데 두 분 다 젠틀한 토크 좋습니다. 네.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으로 드리블을 가볼까요? 민주당 네네네. 어떤 얘기하고 화두를 싶으세요? 꺼내셨으니까. 이게 사실은 잘하기 경쟁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4월 7일 이후에 누가 뭐래도 폭망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좀 맞아요. 이상한 게 황교안 대표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해 있었던 4월 15일 총선에서의 폭망, 참패 이후로 황교안 대표는 앞으로 있게 되는 대권 주자를 비롯한 어떤 정치 현장에서도 그림자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시면서 완전한 황골 탈퇴 이대로 갔다가는 정말 뼈조차 남지 않게 되는 정당이 소멸이 있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면서 변하기 위한 노력과 발버둥을 쳤거든요. 저는 4월 7일 보궐선거 서울시에서 25기 자치구 전패라는 성적표를 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이 어마어마한 혁신할 줄 알았어요. 더군다나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와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결국 후보를 냈던 장본인이 이낙연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진영으로 넘어오자. 네. 김병민 비대위원 드리블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한 최종적인 소름인데요. 결과가 나타나고 나면 이낙연 대표는 저는 온데간도 없이 대권 주자 반열에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얘기하는 건 나는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럼 변화랑 혁신이랑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초선 의원들이 나와서 반성하는 둥 하더니 반성에 대한 얘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전당대회 당대표 이렇게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국민들 보시기에 아 민주당이 무엇이 변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잘해줘야 잘하기 경쟁을 가는데 이 4월 7일 보궐선거 폭망 이후도 정말 점점점 침몰해가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의 긴장도가 풀리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드는 거죠. 민주당이 너무 못해서 국민의힘도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저는 김병민 의원과 예전에 네. 정계 입문하시기, 뭐 투신하시기 전부터 토크를 같이 많이 했는데 그래요? 너무 존경하는 파트너예요. 두 분이서 이렇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서로 안 듣고 계속 얘기만 아니 합니까? 아니요. 서로 듣고 네. 잘 서로 있습니다. 들으면서도 김 계속 합니까? 의원님하고 저의 공통점은 네. 뭐냐면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상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 이게 하향 평준화예요. 정치는 한쪽이 못하면요, 아무리 품격 있고 한쪽이 우아해도 그렇게 싸워서 이기질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 그냥 진흙판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이 들어서 틀린 말 없어요. 저는 네. 다 동의를 합니다. 예, 예. 훨씬 더 황골탈퇴해야 하고 하는데 조금 우려했던 지점이 있죠. 왜냐하면은 이 윤호중 후보와 이 박완주 후보가 우선 첫 번째로 그것도 일주일 벌써 됐습니다만 이 원내 대표, 원내 사령탑 선거를 위한 경선을 할 때 이게 이제 친문 비문으로 언론이 딱 잘라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약간 뭐 그렇게 동의할 수 있는 대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원들도 제가 다 물어보면 누가 될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친문 비문 개파 구도가 아니라 지금은 여야 다 그렇습니다만 초선 비중도 높고 이 의총에서 결의할 때는 친소 관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그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개파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표 계산이 안 된다. 근데 열어보니까 이제 윤호중 의원이 제법 이제 격차 있게 이긴 거죠. 그리고 이제 윤호중 이 원내대표가 한 얘기는 그거예요. 앞바퀴는 민생, 뒷바퀴는 개혁. 근데 언론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뀐 게 없다. 여전히 개혁이다. 근데 앞바퀴가 민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개혁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면에선. 다만 연초에 이 청와대를 필두로 해서 완급 조절론, 검찰개혁 등 얘기가 나왔을 때 당은 당대로 가고, 왜냐하면 지금 21대 국회는 4년 임기 중에 1년이 흘러갔으니까 갈 길이 아직 많이 남고 다음 정권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주도로 가겠다. 그럼 청와대는 임기 후반이니까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정부인데. 그때 청심하고 당심하고 달랐어요. 네. 그때 지금도 다르고 있고 이 당 지도부가 새로 선출되면 그 결은 더 달라질 것으로 봐요. 그리고 그게 정상이에요. 어찌 보면 당은 당의 노선대로 가고 이 사실 청와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를 최대한 아름답게 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겠죠. 성과들을 이제 챙겨내는. 근데 문제는 그게 잘 되는 게 당 입장에서도 좋은 거죠. 차기 대선으로. 그래서 어찌 보면은 역대 정권들을 쭉 비교해 봤을 때는 레임덕이 현재까지 아니라고 한다면 레임덕이 상당히 늦게 안 오고 있거나 관리를 잘하면 안 올 수도 있는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는 지금 대선 레이스잖아요. 대선 레이스. 거기서 민주당이 훨씬 더 지금보다 완전히 다른 역량, 다른 상상력, 다른 창의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골에 갇혀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패자의 입장에서 너무 세게 얻어맞고 지다 보니까 이게 판정패가 아니라 KO패를 당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펀치 드렁큰이라고 아직 좀 어지러운 거야. 그게 현충원에서 나타난 거군요. 이게 급하게 조급하게.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충원 문제도 전 왜 저래야 했을까. 네, 네.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바로 전날 오세훈 시장이 하는 걸 봤어요. 별도의 브리핑으로 사실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상대편 정당 소속의 전임자가 벌였던 일을 자기가 사과하고 이렇게 조치했다고 하고 앞으로는 안전할 거라고 하고 위로를 하고 그러니까 이 피해자와 가족 측에서 전원된 얘기가 너무나 감사했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뭐라 그랬냐면 피해자가 별도로 브리핑까지 만들어서 사과를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한다는데 지금 보면 선열들이시여 국민들이시여 피해자시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이 한 문장에 이 문장 논리로 봤을 때요. 선열들이시여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국민들이시여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피해자시여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걸리잖아요. 이게 맥락이 맞냐고요. 그리고 지금 분향을 한 그 분향 이 소 앞에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럼 피해자 부산 서울의 두 피해자가 그 장면을 봤을 때 아, 저 사과가 지금 나한테 무릎을 꿇은 거구나라고 감정이입이 되겠냐고요. 사과를 받을 사람들이. 네. 오픈마인드가 돼야 되는데 왜 분향소 앞에서 무릎을 갑자기 꿇어서 옆에 당직자들도 난감하게 하고 본인은 비장한 장면을 연출했는데 효과가 없는 행위는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 저래야 했을까? 별도의 브리핑을 한번 열어서 정말 따로 사과하는 게 진심으로 느껴지든 아니든 그건 피해자의 마음이고 조급하다. 여러 가지가 지금 조급하다. 부동산 정책을 급선회하려고 지금 당권 후보들이 나와서 던지는 이야기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당 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전 좋다고 봐요. 저는 부동산 정책 기조 안 바뀐다고 보고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기조가 흔들리는 것처럼 얘기들을 내부에서 하니까 그게 더 증폭돼서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부도 목소리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지금 좀 다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5월 2일 전당대회 이후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지 이 부분을 수습하지 않으면 또 시간을 몇 달 까먹을 수 있다. 이거는 민주당을 위한 고언인데 제가 드릴 말씀을 우리 김병민 의원이 민주당을 너무 사랑하시네. 민주당이 참패해가지고 어지러워서 아직 갈팡질팡 못하고. 펀치 드렁큰 얘기가 그냥 딱 와닿는데요. 그래요? 근데 그게 아마 전당대회 이후로도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사실 기대고 의자에게 이재명 지사 하나 남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로 볼 수 있는 이재명 지사가 언제 조금 더 조기 등판하면서 사실은 지금 정도가 되게 되면 당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와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권력의 누군가가 의지를 잡고 가져가는지가 핵심이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꽤 오랜 기간 동안 대통령 후보 지지율이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견고한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많은 표를 줬던 20대, 30대의 지지층이나 중도층들도 언제든지 이재명 지사를 갖다가 아니면 이재명 지사가 못할 경우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스윙보터의 그런 유권자들의 포지션들이 딱 겹쳐 있는 것이죠. 이번 선거 때는 국민의힘한테 전폭적인 지지를 했던 2030 세대들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호감도는 큽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재명 지사가 상대 후보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는 난 다르다라고 선을 긋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됐는데 피해자들에 대해서 왜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거야. 당원 당규 바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건너갔을 때 같은 정당이지만 다른 정당으로 느꼈던 유권자들의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이 당은 어려움을 겪고 계속 혼선을 거듭하지만 대통령 선거로 가면 국면이 달라진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같이 드립니다. 마지막 변수로 네. 백신 문제가 내년 대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죠. 그러니까 이제 성공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뭐 약간의 오차는 있겠습니다만 11월에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단계로 간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백신은 여당에게 유리하게 되고요. 예.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겨서 기약 없이 내년까지로 미뤄진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최선을 다했고 나쁜 결과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적인 측면에서 대선에는 여당에게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 11월 아니더라도 올해 말까지 백신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하지 못하면 민주당에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하겠네요. 저는 1월 말까지. 1월 말까지? 예. 11월까지라고 했는데 한 두 달은 늦어질 수 있다고 봐요. 네. 3월이 대선이에요. 네. 근데 2월이 돼서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체감이 안 되면 이거 훅 지나가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네. 백신 니네들 잘못하면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은 누가 뭐래도 코로나 선거였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표심이 완전하게 움직였던 것, 그 반대되는 결과가 사실 백신을 통해서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백신 수급 문제, 공급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세균 국무총리 전혀 문제될 것 없다. 그리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 화이자 등 국제제약회사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오히려 우리가 우선권을 갖고 있다 얘기한 거죠. 11월까지는 지켜보자고 하잖아요. 11월까지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들이 반품 조치하겠다고 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우리가 들여와서 맞게 되는 순간 과연 국민들이 굉장히 납득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박수를 보낼 수 있겠는가. 지금 현재 여전히 여기에 대한 부작용 문제가 국제적으로 뜨겁고 문재인 정부는 2021년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해야 되는 건 이 백신 부작용 등으로 인해서 국민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아니 영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다 네. 지금 일상으로 돌아간다고 박수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네. 현재로서는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확신을 주고 신뢰를 줘야 되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직접 나서서 모든 백신에 대한 부작용 대통령이 총괄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겠다 얘기를 하고 불안감을 해소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그러지 않고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보선과 마찬가지로 연장선에서 대선도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키워드인데 부동산, 백신 이게 가장 강력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네. 부동산 백신을 잡는 자가 대권을 잡는 거예요. 권력을 잡는다? 네. 네. 백신은 11월 아니라 1월 말까지만 연말 연초까지라도 해서 그 코로나를 누른다면 네. 민주당한테는 기사회생의 기회가 있고 그렇죠. 그렇지 못한다면 네. 국민의힘으로 예. 그리고 문 대통령 5월에 이제 방미하잖아요. 네. 그때 네. 이제 백신 외교도 분명히 펼치겠지만 또 하나는 문 대통령이 이미 선포한 바 부동산 적폐를 뿌리 뽑는 게 임기 마지막 과제다 했으니까 이것도 후반부에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정치연구소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김병민, 최영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